전부 다 피카소 작품이에요, 지금 걸려있는 게. 근데 여기 큐레이터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원 패밀리, 그러니까 한 가족이 소유하다가 기증한 거라고 해요. 미술을 위해 LA에 4일, 와인을 위해 나파밸리 4일을 다녀왔습니다. LA에 가면 미술사, 미술 컬렉팅에 큰 관심이 없어도 폴 게티 패밀리가 산자락에 지어놓은 이 멋진 건축물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방문할 가치가 있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녀왔고요. 숙소가 있었던 베버리 힐스에서 우버로 대략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저희는 월드오프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우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게티 센터 가죠. 네. 맞다. 저희는 거의 다 왔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내에서는 좀 멀고요. 안에 내려가지고 또 들어가야 된대요. 게티가 진짜 돈이 많은 석유 재벌인데 좀 외진데 있긴 하네요. 들어가는 길에 게티라고 크게 써져 있고, 게티 센터는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늘 북적거린다고 하고요. 저는 토요일 아침에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경치는 진짜 죽여요. 국립공원 되게 큰데 온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줄이 미쳤어. 이거 거의 들어가는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들어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겠다. 게티 센터를 세운 미국 석유 재벌 게티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 올더머니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거든요. 게티 센터는 우리가 올더머니라고 하는 영화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석유 재벌이 지은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텍사스였나? 어디서 이제 일으킨 기업인데, 미국은 석유 재벌들이 있잖아요. 산유국이기도 하고 중동이랑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게티가 그런 석유 재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폴 게티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재단도 세우고, 폴 게티가 죽은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미술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 올더머니 영화 보면 폴 게티라는 사람이 굉장히 뼛속부터 사업가고 뼛속까지 협상가로 나오는데, 손자가 이탈리아인가 어디 유럽에서 납치를 당해요. 납치를 당해서 납치범들이, 당시가 1970년대인가 60년대일 거예요. 그 영화 배경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손자의 몸값으로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뭐 몇백만 불 정도를 요구를 한 것 같아요. 폴 게티라고 하는 그 재벌 입장에서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손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고 나는 납치범들하고 협상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몸값을 깎다가 손자 기 막 잘려나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냉혈한으로 나오는데,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납치를 당하고 그 손자가 뭐 할아버지한테 구조 요청을 하고, 할아버지 폴 게티가 거의 쌩까는 뭐 그런 어떤 냉혈한 사업가의 면모들도 보이고, 협상 과정도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 되게 재밌어요. 흥미진진하고 영화도 잘 만들었고. 근데 그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아도 죽는다, 그렇게 많은 미술품을 컬렉션을 하고 엄청나게 큰 성에 막 살고 있고 이러는데, 결국 그 할아버지 뭐 나이 들어 죽은 다음에 유족들이 미술품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요. 폴 게티가 살았던 그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옛날 뭐 르네상스 회화부터 말도 안 되는 모던 아트까지 그 페인팅들을 막 이제 쌓아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딱 보면, 한 인간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그걸로 이제 미술품 컬렉팅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게 이제 후대로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미술관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고, 또 어쨌든 그 한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 왜 그렇게 그걸 뭐 어떤 걸 컬렉팅하고 모으는 데 집착을 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행동인 거죠. 영화는 폴 게티 손자의 납치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매우 완성도가 높은 영화니까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길 추천드립니다. 폴 게티는 5 아들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폴 게티보다 먼저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손자는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 약물 중독에 쩔어 살다가 일찍 죽었다라고 하네요. 미국 최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걸 보면 부라고 하는 게 때때로 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게티 센터 광장으로 가기 위해 트램을 기다리는 중은 정말 길어요. 셔틀버스는 하차 후에 2분만 걸으면 광장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굳이 트램을 기다리지 마시고 줄이 길면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게티 센터의 입장료는 무료고요. 정말 대단하죠. 게티 패밀리가 게티 센터를 만들 때 출자한 돈으로 만든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마치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아부신벨 신전을 연상케 하는 회갈석 벽돌로 지어진 신전 같은 건축물들이 보여요. 그 규모에 입이 떡 벌어지고요. 여기서 보는 전망도 정말 끝내줍니다. LA 다운타운, 베버리 힐스, UCLA 등 LA 일대가 한눈에 보이고요. 전시로 돌아와서, 전시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북유럽 미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크와 로코코를 거쳐서 모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순서로 전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작품들, 회화 작품을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상태가 좋아요. 완벽하게 복원을 했거나 아니면 약간 모조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모조품은 아닐 것 같고 완벽하게 복원을 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게티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모던 아트, 당시에 이제 뭐 피카소라
피카소라든가 몬드리안, 칸디스키 뭐 이런 되게 유명한 모던 아트뿐만 아니라 15세기, 14세기 작품도 엄청 많이 소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컬렉션이죠, 정말.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초상화도 보이고요.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폴 세잔의 초기 작가 초상화가 인상적입니다. 방고, 세잔, 모네, 마네, 밀레 등 역사가 된 모던 아트들 뿐만 아니라 고전주의 시대의 작품들도 많으니까 꼼꼼히 보시면 미술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전시 가기 전에 꼭 서양 미술사를 대략적으로라도 잘 정리해둔 책을 미리 읽고 가길 추천드리고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미술은 정말 그래요. 디테일은 전시 설명문이나 현장 큐레이션을 봐야 되지만 큰 틀은 결국 19세기 중반 이후 전개된 서구 모더니즘 미술의 흐름이 그 이전에는 500년 동안 서구 미술이 르네상스 고전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거든요. 모던 아트라고 하는 거는 이걸 뒤집는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만든 네이버 아트원이라는 카페에 현대 미술사 파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글을 써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컬렉션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미국이 역시 미술 강국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국에서 지난번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호퍼 전시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페이퍼랑 드로잉 위주라고 해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고, 호퍼의 메인작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은 딱 한두 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아무래도 현대미술의 패권이 유럽과 미국에 있고, 그 뿌리가 되는 미술은 19세기 프랑스에 시작된 모더니즘 운동이었고, 또 모던 아트의 뿌리가 되었던 것은 서구 르네상스와 고전주의 미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좋은 뮤지엄들도 모두 서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게티 센터 밥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아침 든든히 먹고 가시길 추천드리고, 커피도 정말 맛이 없으니까 텀블러에다가 블루보틀이나 스타벅스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커피 하나에 5.2달러. 근데 커피가 되게 맛없어요. 저희가 햄버거랑 파스타를 시켰는데 45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는. 마지막으로 게티 센터의 장점은 첫 번째는 무료고요. 건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롭고요. 미술관에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아요. LA 전반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세기 북유럽 르네상스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화풍이 변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개인 컬렉션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근데 단점은 다운타운 베버리 힐스에서 조금 멀어요. 우버로 25분 정도 걸리는데 고속도로를 좀 타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식당이 너무 맛이 없고요. 커피는 지난 몇 년간 먹은 커피 중에 최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램 줄이 정말 긴데 기다리는 동안 LA의 뜨거운 태양에 바베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컨템퍼리 작품들이 거의 없다. 뭐 이 정도가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LA의 미술관은 꼭 한 군데를 가야 된다고 하면 전 게티 센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해머 뮤지엄에 왔습니다. 어저께는 게티 센터를 갔는데, 게티 센터가 여기 해머 뮤지엄에서 이렇게 쭉 가면 있어요. 근데 하루에 두 군데를 둘러보는 건 너무 빡세가지고 게티 센터만 해도 4-5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왔습니다. 여기가 해머 뮤지엄이고요. 여기는 UCLA 대학하고 같이 운영하는 뮤지엄이래요. LA 게티 센터가 르네상스부터 모던 아트 컬렉션이 주를 이룬다면, 해머 뮤지엄은 주로 컨템퍼러리 미술 컬렉션이 주를 이루는 곳인데요. 컨템퍼러리가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컨템퍼러리 말 그대로 동시대 미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미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커머셜 아트냐 파인 아트냐 이걸 가르는 기준은 아니고요. 그렇게 좀 혼용해 쓰는 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술 컬렉팅에 관심을 가진 컬렉터라면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르네상스 회화라든가 모던 아트 컬렉션을 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작품들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전 게티 센터를 추천합니다. 해머 뮤지엄 입구에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졌고 많이 소장하고 있는 50대 중견 여성 일본 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대형 실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오타 치하루의 이 실 조각은 되게 유명한 조각인데요. 한국에서 가나아트 평창동에서도 이런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큰 공간에다가 실 조각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요거를 좀 축소해가지고 조그만한 조각 작품으로 이렇게 실로 한 작품들이 되게 많고 경매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와, 이렇게 엄청 넓은 공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꾸며놓은 걸 보니까 진짜 멋있네요. 시오타 치하루는 뭐 흰 실, 뭐 검정색 실, 빨간색 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빨간색 실이 시그니처예요, 사실. 그리고 시오타 치하루는 자기가 암에 2번이나 걸렸었고, 암에 걸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작품 세계를 완성했는데, 일본 작가고 유럽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런 작품 세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오타 작품 세계에서 이런 설치 작품의 핵심 줄기고, 드로잉이나 실 조각 같은 컬렉터블한 작품들은 팔기 위해 만든 부산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오타는 시장 관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캐닉 갤러리 전속 작가인데, 이 갤러리가 좋은 작가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시장 호황기 때 너무 무분별하게 패키지 딜을 했고, 컬렉터가 누구인지 보지도 않고 돈을 벌기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많이 뿌려 팔았어요. 그래서 반짝 시장에서 핫했다가 시오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컨템 작가들은 갤러리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만 봐도. 그럼에도 전 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매우 동의하고 좋아합니다. 역시 아트원 카페에 자세히 남겨두었으니까 작품 세계가 궁금한 분들은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굳이 영상으로 작품 세계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작가 한 명을 다뤄도 한 편지 분량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거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작가 제가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미술 전문 채널도 아닌데. 그래서 글로 정리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글을 좀 더 잘 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1970년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슈퍼스타 오브 슈퍼스타가 된 조각가인 사이먼 리 작품도 있었고요. 사이먼 리가 하우젠 월스에서 있다가 얘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표 작가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얘가 하우저에서 자기 발로 그냥 뛰쳐나간 걸로 난 알고 있거든. 근데 경매에서 이것보다 좀 더 큰 게 막 200만 불에 되고 엄청 마켓에서도 핫한 작가고, 보통 이런 스컵처 하는 작가 중에서 마켓에서 굉장히 핫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때 사이먼 리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안드로메다로 가가지고 받을 수 없는, 프라이머리는 당연하고 세컨더리도 너무 비싸고 그런 작가가 돼버렸죠. 흑인 토착 원주민 문화 이런 거를 하는 작가더라고. 근데 원래 사이먼 리의 메인 조각은 요것보다 좀 더 크게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치마를 막 지푸라기로 표현하고 막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고. 사이먼 리는 제가 해머 뮤지엄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SF 모마를 갔을 때에도 큰 조각 작품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미술관과 컬렉터, 미술사와 시리어스함, 그리고 시장성 모두 갖춘 작가를 사이먼 리라고 하는데, 조각가로서는 굉장히 외적인 케이스고요. 정말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대표 작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이 작가는 프라이머리로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해머 뮤지엄의 현대미술 작가들뿐만 아니라 고흐의 생레미 정신병원 작품도 있고, 해머 컬렉션 안에 이렇게 반고흐의 1889년 작품이 있습니다. 메인 작품은 아닌데 반고흐의 어떤 터치들, 표현적인 터치들이 굉장히 잘 묻어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1885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인데 고흐 작품 같지 않죠. 고흐 작품 특유의 어떤 되게 표현적이고 역동적이고 감정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터치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9세기 후반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 또는 어떤 그림을 그린 건데, 1885년이라고 하면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흐가 1885년을 기점으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되게 표현적이고 역동적이고 막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터치들은 이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85년 정도에 그렸던 그림들은 이런 톤으로 좀 그린 그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둡고 황량하고 그런 그림들이 이 시기에 많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 외 근대 화가들의 작품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다만 해머 뮤지엄은 근대보다는 동시대 미술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근대 미술 작품들은 늦게 생긴 미술관에서 보유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왜냐 한 점에 수십억, 수백억 또는 뭐 수천억씩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세잔, 모네, 고흐 이런 작가들을 늦게 생긴 미술관이 컬렉션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가깝죠. 전 개인적으로 조나스 우드, 데렉 포즈, 뭐 크리스틴 쿠알레스 이런 되게 현재도 굉장히 핫한 작가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어리고 시장에서도 핫한 작가들을 뮤지엄에서 보니까 신기했어요. 그만큼 해머가 젊은 뮤지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고양이를 보니까 조나스 우드 특유의 이 점찍기가 있네요. 바닥도 있고.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네. 야, 여기 데렉 포즈도 있네요. 저도 이 작가를 좀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작품 진짜 좋다. 2년 전인가? 너 혹시 관심 있으면 내가 줄까? 이렇게 맞아, 말했었는데 맞아. 그래 웨이팅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막 경매 터지고 그러면서 연락이 끊겼어. 되게 재밌는 게 데렉 포즈가 당시만 해도 경매 가격이 20만 불 이거밖에 안 했어.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경매로 90만 불 찍은 다음부터는 날라가 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더라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비싸고요. 약간 이게 페인팅인데 콜라주 위에다가 페인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보면 콜라주의 흔적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흑인 특유의 그 마술적 리얼리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색채라든가 텍스처가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하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작가입니다. 크리스티나 쿠알레스, 현재 하우젠 워스 전속이죠. 우리가 컬렉팅 처음 시작한 게 3년 전인데 3년 전에 이 작가 좋아 추천받고 계속 트라이 했는데 쿠알레스는 프라이머리로 절대 안 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우저 가고 날라가 버리고 경매에서 400만 불인가 350만 불인가 찍히고 그러고 이제 날라. 근데 요즘에는 시장이 좀 꺾였어요. 신작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퀄러티면 한 100만 불 아래에 살 수 있는, 근데 한참 호황기 때는 300만 불 막 이랬었어요. 신작들이 이런 어떤 요런 선들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건 되게 러프하네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밀도감 같은 게 좀 떨어져요.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 유방, 그리고 갈비뼈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장과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표현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반구상적인 형태인데 이런 부분 디테일들이 좀 떨어지네요. 확실히 좀 구작들이. 이 작가가 화이트 큐브 전속 작가인데 원래 화이트 큐브 가기 전부터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화려한 색을 쓰면서도 촌스러운
촌스럽지 않게 맞아. 배치를 시켜가지고 색도 굉장히 잘 썼는데 여기 텍스처들 있죠 이런데.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맞아요. 특히 여기는 약간 워터컬러 네, 느낌으로 수채화 같은 느낌이고. 밀도감이 떨어지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파워가 느껴져서 이 부분은 왁스를 썼고 이 부분은 이제 워터컬러, 수채는 아니고 이제 워터컬러 느낌이 있고 아크릴 물감도 막 보이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림이 굉장히 좋네. 로버트 콜스콧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는 뭐 젊은 작가는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 점 소장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해머 뮤지엄에서도 소장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로버트 콜스콧이 1970년대 초반 60년대에는 그 윌리엄 드크닝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 추상 표현주의 막 이런 거 영향 많이 받아서 굉장히 추상화한 형태로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70년대 중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게 카툰스러운데 미국에서 흑인의 어떤 내러티브 역사를 이렇게 카툰스럽게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메시지도 좀 있고 저기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왜 있냐를 보면 콜스콧이 카이로에서 수학을 했거든. 카이로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미술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요. 콜스콧이 이런 화풍을 갖게 된 데 있어서는 미국의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윌리엄 드크닝 그리고 되게 표현적인 어떤 그런 색채들 그리고 만화적인 색채, 그 만화적인 드로잉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피부 텍스처를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굵직굵직하게 표현을 했네. 저게 베이비 인펀트 모세래요. 모세를 흑인으로 표현했구나. 어떻게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걸 흑인으로 표현한 것도 되게 재밌네요. 미국 흑인 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 중 한 명은 로버트 콜스콧이에요. 역시 작품 세계는 카페 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머 뮤지엄은 베버리힐즈에서 게티 센터로 가는 길에 있고요. 그러나 하루에 두 곳 모두 둘러보는 건 비추합니다. 하나만 둘러봐도 정말 힘들어요. 해머는 다 둘러봐도 체력이 좀 남는 정도의 분량인데 게티는 한 번만 둘러봐도 체력이 거의 다 소진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하루에 두 곳 모두 둘러본 적도 저도 있지만 정말 비추하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미술관에서 작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해머 뮤지엄은 게티 센터보다 가깝고 베버리힐즈에서 우버로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컨텐 위주의 컬렉션이 되어 있어서 컬렉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시료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LA 마지막 날 라크마에 왔습니다. 라크마가 무슨 뜻이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오브 아트. 웰컴 라크마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는 평일날에는 아침 11시에 문을 연대요. 이 건물 크기 봐요. 어마어마해요. LA 카운티 아트 뮤지엄 라크마에 다녀왔습니다. 게티 센터와 해머 뮤지엄과는 다르게 입장료가 있고요. 작년 프릴 때 저는 작품을 구입하면서 라크마에 작품을 기부했는데 라크마 큐레이터 분이 나와서 입장료도 안 내고 편하게 2시간 동안 각종 작품들과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라크마는 한국어 안내서도 제공하고요. 라크마에는 여러 전시관이 있습니다. 컨템 작가들을 주로 전시하는 관은 1993년생 가고시안 전속의 자드파더 주티미의 대형 작품이 맨 앞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자드파더 주팀이 그림 안에서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 걔는 약간 스테인글라스처럼 약간 투명하고 반짝거리는 색채를 잘 쓰기로 유명한데 이건 조금 탁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아프리칸의 어떤 그 리듬, 그 자유로운 리듬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밀도감이 있는 그림들이 좀 더 좋은데 이 그림은 약간 밀도감은 떨어지는 것 같아. 크기는 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고시안이 전속이 됐어요. 그래서 가고시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경매 마켓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이제 마켓에서 좀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100만 불 이상이 거래가 되는 90년대생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핫한 작가예요. 정말 뮤지엄급 피스라고 할 수 있는 이완의 컬러 다이얼로그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도 굉장히 좋네요. 거의 300호 가까이 돼 보이는데 이 점의 위치도 좋고요. 점이 하나는 세로로 서 있고 하나는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비율도 좋고 그리고 점이 약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도 좋고요. 이완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아를 이완 미술관 가서 찍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크마 여기 파빌리온에서 굉장히 메인 섹션에 이완 작품이 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좀 벅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8월 초 라크마 전시 중 하나는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다룬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미국 흑인 작가들 뿐만 아니라 레전드가 된 캐리 제임스 마샬의 작품도 걸려 있었어요. 흑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흑인의 내러티브만 쫙 있네요. 만화처럼 그려놨네. 리듬감이 느껴져요. 전통 아프리카에서 쓰는 그런 악기들이잖아, 다 이런 거. 예전에 흑인 예술들은 흑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고 어떻게 사회 체제에 저항했고 그런 차별에 어떻게 항거했는지 이런 어떤 흑인의 내러티브, 역사적 내러티브를 많이 다뤘는데 최근에 흑인 예술가들이 다루는 작품들은 그런 거시 내러티브보다는 흑인 자체의 뭐 자신감이라든가 흑인 커뮤니티 내의 어떤 상징들 이런 걸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아니면 흑인 자체의 자유로움, 리듬감 이런 거를 다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처음 봤던 자데파도 주티미도 영국에 사는 흑인인데 흑인의 역사적 내러티브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뭐 K-팝, J-팝 그리고 자기가 아시아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리듬감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흑인 특유의 리듬으로 풀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가도 처음 보는 작가인데
있는데 직관적으로 색감이 되게 화사하고 예쁘네요. 흑인들의 삶 막 이런 거를 녹인 것 같은데 콜라주가 있어요. 여자의 치마도 콜라주고 옷이나 이런 부분도 다 콜라주를 해놓은 거네. 이 할렘 속에 살아가는 흑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캐리 제임스 마샬의 작품인데 미국에서 흑인 예술하면 1세대가 로버트 콜스콧도 있고 캐리 제임스 마샬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제임스 마샬은 프로파간다적인 작품들을 제작해왔고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한 경애를 표한 그림을 보고 저는 되게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는데 상업시인과 미술관 모두 좋아하는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실제 캐리 제임스 마샬의 가장 비싼 작품은 거의 100억 가까이의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흑인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억압, 정체성, 저항 등에 대한 역사를 그리는 전시도 있었고요. 주로 아랍계 여성들의 사진 작품들이 많았어요. 사실 페미니즘 작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좋은 작가들도 많고 그 여성의 사회적 어떤 정체성, 여성 차별에 대한 어떤 한거, 여성 내러티브,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 이런 걸 다룬 작품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보통 보니까 설치 작품하고 사진 작품이 좀 많네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인팅, 마켓에서 굉장히 잘 되는 페미니즘 작가들 이런 작가들보다는 마켓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작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동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 많네요.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중동에서 여성들이 워낙 차별받고 이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많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하면서 여성들 탈레반이 처음에 재집권했을 때는 우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거고 그리고 여성들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최대한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서방에다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역시나 안 되죠, 걔들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큐레이터가 직접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라크마는 카운티 미술관이다 보니까 돈이 없다라고 해요. 따라서 기부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요. 전부 다 피카소 작품이에요, 지금 걸려있는 게. 근데 여기 큐레이터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원 패밀리, 그러니까 한 가족이 소유하다가 기증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니스 앤 헨리 어쩌고저쩌고 컬렉션이 써져 있잖아요. 되게 멋있네요. 피카소 프린트 또는 페이퍼 그림들이에요. 근데 종이가 워낙 민감해서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렇게 전시를 안 한대요. 와, 세상에 자코메티 작품이 이렇게 한 군데 있다니. 와, 저 자코메티에 저 서 있는 큰 거는 리온 미술관에도 저 정도 크게 되는 거 하나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두상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반신상도 있고 다리만 있는 저 작품도 있고 자코메티 페인팅도 있네요. 여기 자코메티는 페인팅보다는 조각이 좀 유명한데 페인팅도 진짜 좋네요. 영혼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자코메티야말로 조각에다가 자기 숨결, 영혼이라는 게 당연히 과학적으로 없는 거지만 그걸 불어넣은 작가다라는 평이 있죠. 전시된 자코메티 시리즈는 모두 한 컬렉터가 기부한 거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큰 조각만 팔아도 1000억은 좋게 넘을 텐데 이걸 한 컬렉터가 기부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죠. 한국 미술관 중에서는 자코메티에 이렇게 큰 조각을 가진 뮤지엄은 제가 알기로는 리움 미술관밖에 없거든요. 가로 5m가 넘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회화 작품도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진짜. 호크니 특유의 그 색채도 보이고 표현적인 터치도 보이고 수채 느낌도 있고 하여튼 진짜 좋네요. 모던 아트와 컨템퍼러리 아트의 모든 요소들을 다 믹스해가지고 만든 게 호크니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회화의 평면성부터 해서 색채도 그렇고 이제 마티스의 색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을 자기식대로 이제 해석한 작가인데 생전 작가 중에 제일 비싼 작가죠 사실. 1000억이 넘어가니까. 호크니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때 직접 집에서 스튜디오까지 운전을 해서 갔다라고 하네요. 이 길이 정말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많이 죽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호크니의 큰 원화 작품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 작품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기호와 사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작품하고 마크 로스코의 대형 빨강 흰색 작품도 전시되어 있어요. 둘 다 미술 교과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레전드 작품이죠. 이 작품은 57년 작품이에요. 로스코가 71년인가 72년이 죽었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나온 게 레드 작품이고 이건 초기작인가 보네요. 생전 추상이 완전 초기작인 것 같고 가까이서 보면 뭔가 환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색과 색의 경계가 되게 흐릿해지고. 전 마크 로스코가 왜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그가 관람자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종교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미국이 경제 패권을 차지하고 문화 패권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잭슨 폴록과 함께 미국적인 회화의 정점이 놓이게 된 이 평면 색채 회화의 미술사적 가치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아무리 그림을 들여다봐도 전 개인적으로 마크 로스코가 전달하고자 했던 종교적 체험은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감상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각자 그림을 보고 그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라크마는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LA에 4일 머물면서 라크마, 게티, 해머 그리고 여러 갤러리들을 방문을 했고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미술에 썼습니다. LA는 물가도 너무 비싸고 치안도 별로 안 좋고 햇빛도 너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음식도 맛이 없어서 저는 미술을 보면서 LA에서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게티, 해머, 라크마 이 세 곳은 LA에 가시는 분이라면 또 미술이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